어느덧 우리 이렇게 선생님 100주년, 그러니까 돌아가신 지는 벌써 12주기인 것 같고 100주년을 맞아서 추모하는, 선생님을 추모하는 기념 학술 대회를 오늘 열게 되었습니다. 아침 시간인데도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식을 시작하기 전에 몇 년 전에 제가 이렇게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쓴 뭐 시 아닌 시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뒤만 약간 바꿔서 한번 선생님을 추모하는 그 마음을 먼저 전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학, 예술, 종교를 통섭한 큰 스승 도원 유승국 은사님을 기리며 대학에 갓 들어와 공부가 뭔지 철학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던 시절 깊은 통찰, 명쾌한 분석, 적절한 비유, 학문의 독실한 믿음과 불타는 열정은 블랙홀처럼 우리 모두를 빨아들였다.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있노라면 노장과 불교와 유학이 서로 만나고 성리학과 양명학이 다시 피어나며 동서의 철학이 같이 어우러지고 예술과 종교가 함께 춤을 추었다. 갑골학과 금석학에도 관심을 갖고 꾸준히 천착하여 일가를 이루었으며 고대사 분야에도 탁견을 내셨으니 학문의 넓이는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깊이는 감히 헤아릴 수 없다. 솔직한 성품의 직설적인 화법으로 때론 제자들을 준엄하게 꾸짖지만 잘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싶게 어린아이같이 천진하게 웃으시며 아낌없이 칭찬하고 격려해 주셨다. 공자의 춘풍 추상의 기상에 안자의 불천노를 겸하시고 장자의 용심약경까지 갖추신 그런 분이 아니었나 회상하니 금방 우리 앞에 나타나실 것만 같다. 한국철학회 회장의 학술원 회원으로 정신문화연구원 원장까지 하시는 바쁜 삶 속에서도 자강불식 일념으로 학문을 연찬하고 제자를 가르침에 게으르고 실증냄이 조금도 없으셨다. 백수를 하고 쉬고도 남을 것 같았는데 인명은 제천이라 떠나신 지 언 12년. 탄생 100주년을 맞아 선생님을 추모하는 기념 학술대회를 열고자 하오니 기쁜 마음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그 일정표에 나온 대로 그 기념식을 갖겠습니다. 갖고서 촬영 잠깐 하고 2부 이제 한국 성리학의 논변의 쟁점과 의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학술 대회를 오전 하고 점심 식사 후에는 신성리학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또 학술 대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그 학술 대회 준비하느라고 애쓰신 본회의 그 기념사업회 회장이신 최영준 교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침 이른 시간부터 학술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 발표와 논평과 사회를 맡아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도원 선생님 가족분들께 사업회를 대신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기념사를 해주실 이동준 교수님, 후원을 해주시고 축사를 해주실 김동민 유학대학 학장님과 한국주자학회 이광호 이사장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한국철학계의 태산북두셨던 도원 유승국 선생의 탄신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유학을 중심으로 불교와 도가철학 등 동아시아 전통 사상을 폭넓게 연구하셨을 뿐만 아니라 서양의 철학과 신학,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전통사상과 문화의 현대화 방안에 대하여 천착하셨습니다. 강의 시간에 동양 철학을 잘 알면 서양 철학을 알 수 있고 서양 철학을 제대로 알면 동양 철학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동서 철학을 균형 있게 공부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현대 사회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하여 경제학을 공부하라고 말씀하시고 칠판에 화학방정식을 쓰시면서 주역의 음양론에 대하여 열광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한마디로 선생의 학문 정신은 온고지신 법고창신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선생님의 학문 정신을 계승하여 본 학술회의는 한국 철학의 정수인 조선시대 성리학 논변의 쟁점과 의의를 고찰한 부분과 현대과학과 철학을 소양하여 전통적 성리학을 이 시대의 성리학, 곧 신성리학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부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조선성리학은 조선사회가 제기한 문제의 해답을 주제학에서 찾아가는 과정에서 주제학이 발전, 변형, 심화되어 조선의 학문으로 재구성되고 발전된 학적 체계입니다. 이것은 사단 칠정 논변, 호랑 논변, 심설, 명동 논변 등 3대 논변을 통하여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고 새로운 이론이 창출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치열하고 장기간 동안 지속된 학술 논변은 우리나라 집단 지성의 산물로서 중국과 일본 등 타 문화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의 독특한 현상입니다. 이 성리학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효용이 있을까? 우리는 송대 유학자들이 기존 유학에 미흡했던 초월적 세계와 마음의 메커니즘에 대한 치밀한 설명 체계를 불교에서부터 수혈받아 성리학의 심성론을 구축한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학 사상사에는 질적인 도약과 재구성은 외부로부터 수혈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경험이 짙게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근대 시대에 주로 연역적 논증과 형이상학적 담론으로 구축된 성리학을 이 시대의 학문으로 재구성하기 위하여 어디에서 수혈을 받아야 할까? 우리는 18, 19세기 한국 유학의 거장 다산 정효경이 서교라고 불린 천주교를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성리학의 인성론을 변형시켜 새로운 인성론을 구축하고 해강 최영기가 석이라고 불린 서양과학을 수용하여 성리학의 자연관을 변형시켜 새로운 자연관을 구축한 역사적 사실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성리학이 수용해야 할 이 시대의 학문은 자연과 인간에 대한 실증적 연구와 수학적 정식화를 통하여 구축된 과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학술회의의 지신, 창신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물리학과 정신의학 그리고 서양 철학의 분석적 방법론을 수용하여 기존의 성리학을 신성리학으로 하려고 시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시도가 이미 수년 전부터 한국 학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작업들은 대부분 각 연구자들에 의하여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학술회의를 계기로 성리학을 비롯한 유학사상의 현대적 재구성 문제가 우리 학계에서 공론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것이 탄신 100주년을 맞이하시는 도원 선생의 학문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 학술회의의 준비를 위하여 그야말로 말 그대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은 이원준 총무, 김가란 연구원에게 감사의 뜻을 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좀 격려해주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도원 선생님의 양력 보고를 성균관대 한국철학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인 이원준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성균관대학교 한국철학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이자 도원기념, 도원 유승국 선생 기념 사업단 총무를 맡고 있는 이원준입니다. 저는 이제 말학으로서 도원 선생님의 어떤 친자를 받은 제자는 아니지만 사숙 제자로서 도원 선생님의 양력보고를 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도원 유승국 선생님의 양력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원 유승국 선생님, 지금부터는 도원 선생 또는 선생으로 짧게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원 선생님께서는 1923년 2월 17일 충북 청원군 북일면 은곡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선생께서는 1948년 성균관대학교 문학부 동양철학과에 입학하여 1952년에 졸업하시고 이어서 동대학교 대학원 동양철학과에 입학하여 1956년에 수료하셨습니다. 이후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에서 서양철학을,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에서 불교철학을 수학하셨습니다. 이후 1975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도원 선생께서는 1958년에 충남대학교 대학원 전임 강사를 시작으로 평생을 동양철학 및 한국철학연구와 교육에 전념하셨습니다. 1960년부터 1988년 2월 정년 퇴임 시까지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유학대학 교수로 재직하셨습니다. 그 사이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학장, 도서관장 겸 박물관장 등의 보직을 겸임하셨습니다. 또 1977년 6월에 대한민국 학술원 전회원에 초대되시고 1981년부터 1982년에는 대한민국 학술원 인문과학부 제1분과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1983년부터 3년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전신인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1988년 정년 퇴임 이후에는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원장, 광손위원회 3인위원, 재당법인 동방문화연구원 대표이사, 율곡문화원 원장 등의 직책을 역임하셨습니다. 도원 선생께서는 한국 철학사상의 정립에 주력하시면서 평화, 상생과 통일, 그리고 우유교의 인도주의를 화두로 수많은 논절을 남기셨습니다. 선생의 저서는 한국민족사상대계 개설편, 동양철학논고, 한국의 유교, 유학원론, 동양철학연구, 한국사상과 현대 등이 있고 역서로 벽이편 등이 있습니다. 또 선생의 저서는 중국에서 한국유학사, 한국유학여, 현대정신으로 번역 출간되기도 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당시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소장인 최일범 교수가 선생님의 연구 성과 전체를 정리하여 유교문화연구총서로 간행하였습니다. 도원 선생께서는 2011년 2월 27일 향년 89세의 나이로 역책하셨습니다. 비록 선생님은 떠나셨지만 그 후학들이 기념사업회를 조직하고 매년 기념학술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선생의 학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선생의 학문과 삶을 조명함과 동시에 당신의 학문과 사상을 연구한 논문들과 선생과 관련된 글을 모아 엮은 도원 유승국 선생의 학문과 삶을 출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성균관대 명예교수이신 이동준 교수님께서 기념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서에 의하여 기념사를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오늘 시작과 더불어서 도원 선생에 대한
중요하고 개괄적인 말씀 다 해주셔서 제가 여기 좀 장하게 써놓은 내용이 거의 다 말씀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보는 뜻에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념사 금년은 우리들의 영원한 스승 도원 유승국 선생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선생께서는 20세기 초반 1923년에 충북 청원에서 태어나셔서 20세기 초 2011년에 경기 이천에서 서거하시기까지 1세기에 가까운 세월을 이 땅에 머무르셨습니다. 금년은 선생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선생의 일생을 돌이켜보면 국내적으로는 물론 국제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국가의 명운을 달리하는 미중의 격변과 파란이 겹치는 시대였습니다. 선생께서는 일찍이 선비 집안에서 5남 3녀의 제5남으로 태어나셔서 13세의 이른 나이에 부친 기영 씨를 여의고 홀로서는 처지가 되었으며 당시에 공립고등학교를 다니고 한학을 수학하였으나 더 이상 고등교육에 의해 울기에 진학할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스스로 자립하여 매사를 자수성가하는 방향으로 뜻을 세워야만 하였습니다. 그 암울한 시기에 선생은 8.15 해방 직전 1945년 5월에 충청북도 시행 제3종 교원 검정시험에 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드디어 1945년 8.15 일제의 패망과 태평양 전쟁의 종료로 이 나라는 해방과 함께 새날의 여명을 맞이하였습니다. 자, 23세의 청년 도원 선생은 드디어 1945년 8.15 일제의 패망과 태평양 전쟁의 종료로 이 나라는 해방과 함께 새날의 여명을 맞이하였습니다. 23세의 청년 도원 선생은 앞날의 인생을 무엇의 뜻을 두고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우선 선생은 국립행정관 양성소를 거쳐 충청북도 서기 내무부 법제과에 근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생은 결연히 학문의 뜻을 두고 진리를 탐구하는 쪽으로 마음을 정합니다. 그리하여 다소 만학이기는 하나 1948년 당시 26세의 연세에 문교부 시행 대학 입학 검정고시를 거쳐 성균관대학교 동양자력과에 입학하여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마칩니다. 선생은 정치, 경제, 법률 쪽으로 직행하거나 입신 출세를 도모하는 길을 택하기보다는 진실로 만유의 근본이 되며 참된 인생의 근본적 원리가 되는 궁극적 원리를 탐구하는 데 평생을 바치고자 하는 결의를 다집니다. 선생은 1952년부터 수년간 충남 대천 수산고등학교와 서울 성북고등학교 교사로 봉직하고 1955년에는 성균관대학교 강사로
대학교단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래로 선생이 실제로 생애를 통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진략하고 이 시대의 스승으로서 살아오신 삶의 역정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논어의 공자 말씀으로 학이불렴 회인불건이라 하였듯이 학불렴 교불건이라는 두 마디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움의 길은 한없이 넓고 깊으며 가르침의 폭은 넓고도 가까워 상하 좌우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논어의 지사인이는 무생의 해인이요 유 살신이 성인이라 하였고, 또 선비는 인으로 자기의 책임을 삼았음이 또한 무겁지 아니한가. 죽은 다음에 그치는 것이니 또한 멀지 아니한가라 하였습니다. 위에서 첫째로 학불렴이라 하였거니와 그의 학문 세계는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도원 선생의 학문 영역은 유학을 본으로 하되 종교로서는 도교, 불교, 기독교 등을 겸섭하였으며 철학으로서도 동양 철학, 한국 철학, 중국 철학과 서양 철학을 섭렵하였습니다. 실제로 성균관대 동양 철학과 이외에 서울대 대학원 철학과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에 적을 두고 수학하였습니다. 당시에 학계의 명망 있는 선생들과 깊은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학계의 활동과 학술세미나 대화 모임에 적극 참여하여 교훈을 쌓으며 소통하는 기회는 자아 성장의 폭을 넓히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할 것입니다. 선생의 학구열은 전방위적으로 일천광음을 가벼이 여길 틈이 없었습니다. 도원 선생은 저술과 향은 아니었습니다. 학문과 탐구에 열과 성을 다하고 말씀을 나누었을 뿐 저술에 전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한 깊은 천착과 새로운 발상의 창조는 놀라울만 하여 선생의 학문이 얼마나 웅심하고 고매하며 중요하고 실질적인가 하는 것은 현존하는 저술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중용의 이른바 극고명의 도중용의 실상을 여기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원 선생의 뜻과 포부 그리고 학문의 진수를 담은 것으로 대개 다음과 같은 저술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유교, 유학원론, 동양철학연구 그리고 한국사상과 현대를 들 수 있거니와 선생은 만년의 성대 유교문화 총소로 출간된 바 그동안에 발표된 논문 저술을 집성한 4권의 저서는 도원 학술의 깊이와 넓이를 분명히 알 수 있는 문전이라 할 것입니다. 즉 한국 유학사, 한국 사상의 연원과 역사적 전망, 육아철학과 동방사상, 그리고 도원철학 산고 등이 그것입니다. 그 밖에도 선생님께서 국내외에서 발표한 논문, 논설과 학술 발표들은 이루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원 선생의 교불권은 넓은 각도에서 살핀다면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도원 선생은 대학 졸업 후 수년간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1955년부터는 대학교단에 서게 됩니다. 중남대 철학과 교수를 거쳐 1960년 이래로 모교인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의 교수로 부임하였고 유학대학 유학과 한국철학과 교수를 역임하였습니다. 고전 중심의 교육 풍토에서 현대적 방법론과
이론적 학문으로 탈바꿈하고 새로운 지평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결정적 계기를 부여한 것은 전적으로 도원 선생으로 말미암은 바였습니다. 학부와 대학원 교육이 활성화되고 파급 효과를 갖게 된 것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 물리과대학 동양철학과를 유학대학으로 승격시키고 학과를 증설하여 유학, 한국철학, 중국철학으로 확대 개편한 것도 도원 선생의 공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80년에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한국학대학원을 세우고 한국학과에 한국철학 전공을 설치한 것은 전적으로 도원 선생의 의지와 실행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래로 그것에서 얼마나 많은 석박사와 학자를 배출하였으며 또한 성균관대학교에서 유학과 동방학술의 수많은 석박사와 학자를 길러내어 전국적으로 학문 풍토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 것은 도원 선생의 공력과 영향이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원 선생은 1983년부터 36년까지 한국정신문화원의 원장으로서 재임하시는 동안에도 연구원과 한국민만대 대학원 강의를 겸하였으며 1988년 이래 정년 퇴임 후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원장으로서도 강의를 지속하였고 1911년 89세로 수거하기 이전까지도 대학원 강의를 계속하였으며 교실은 수강생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열정적 강의는 누구도 대신하기 어려웠으며 논문 지도는 핵심을 짚으면서도 자상하고 엄격하였습니다. 선생의 고위 때까지만 해도 박사학위 배출자가 27명에 이르렀으니 그 어떠한 학문적 결실이며 전국의 학자들이 포진해 있으니 그 학문적 영향이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위에서 소개한 바 도원 선생의 논문 가운데 국내외의 것은 앞에 소개한 저수를 통해 알 수 있겠지만 이런 시기부터 만년에 이르기까지 외국에서 발표한 논문 수편을 함께 소개함으로써 이것이 연구 발표의 일환이면서 동시에 국제적으로 한국학 내지 동양학을 외국에 소개, 전파하고 교육하는 효과를 가져왔음에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띄는 것으로 아래의 것을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너뛰겠습니다. 위의 사례를 주의 깊게 보면 그 가운데 선생의 학문 성격과 철학 정신이 잘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선생은 초빙 교수로 일본 스쿠바 대학, 중국 북경대학에서 한국 사상과 동양 사회 사상 등 동방 사상을 강의하여 중문을 하였고 또 중문으로 번역된 것으로 한국 유학사와 한국 유학과 현대정신이라는 제하의 서책이 출판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원 선생과 학술적 교분과 인연을 맺은 선배 친지 그리고 후학들은 그의 학덕을 기리어 선생의 회각과 칠순에 지음하여 근래 보기 드문 방대한 분량의 기념 논청을 제작하여 봉정하였습니다. 동방사상 논고 그 본질과 현대재해석과 동방철학사상 연구가 그것입니다. 도원 선생의 학문적 역량과 영향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도원 선생께서 서거하신 후 4년이 지난 후 나온 도원 유승국 선생의 학문과 삶
내 마음의 하늘을 찾아서 의발간도 큰 뜻을 지닌다 할 것입니다. 선생이 일찍이 50세에 전국 규모의 한국철학회 회장이 되어 연임하시고 55세에는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이 되었으며 또 회갑을 맞이하는 61세에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원장의 중책을 맡으신 것은 모두 그럴 만한 학문적 성취와 역량이 뒷받침된 당연한 소치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균관대 정년퇴직 후에는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을 원장으로 초빙되고 한국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을 맡게 된 것은 또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이라는 뜻에서 일관성을 지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은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임을 소중히 여기고 긍지로 삼으셨으며 조선시대 사한님의 후예로서 그 보람으로 여기셨습니다. 스스로 선생의 회갑을 앞두고 동방학술연구원을 설립하기도 하였으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원장을 이임하고서는 재단법인 한국문화연구원을 창립하기도 하였으며 제반 학술활동과 사회교육의 터전으로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끝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몇 말씀 보태고자 합니다. 첫째, 선생의 학술적 업적을 대단하고 또 풍부하고 다방면이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공력을 들여 이어진 것으로 생각되는 두 편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하나는 성대 대동문화연구원에서 낸 대당문화연구 제1집 빼실린 송대 성리학 형성의 연원적 고찰이며 다른 하나는 아시아학술연구소에서 낸 한국 민족사상대책의 첫 번째 책에 실린 한국 유학사상사 서설로서 그것이 다시 유학사상 형성의 연원적 탐구, 인방문화와 관련하여 각골문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된 역작입니다. 이것들은 선생이 의지어서 유가철학과 동방사상 그리고 한국사상의 연원과 역사적 전망에 들어있습니다. 둘째, 선생님께서는 일생을 마무리하는 만년에 이르러서 인류 문명의 역사적 전환과 가치관의 변천이라는 도표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으로 천의 차트를 만들어 임종이 가까운 병상에서조차 벽에 걸어놓고 줄지어 찾아와 문병하는 후학들을 위해 마치 강의 지리듯이 힘껏 가르쳤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이 보시는 그 다음 장에 보이는 인류 문명의 역사적 전환과 가치관의 변천이라고 하는 차트에 나와 있으니까 충분히 참고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실에 걸어놨던 차트거든요. 네. 네. 내용은 보셨을 겁니다. 책 예. 팜플렛 속에 들어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몇 줄 건너뛰겠습니다. 셋째, 이에 일컬은 바 도은선생 사주기에 발간했던 추모문집에 필자가 썼던 그 한마디를 붙여서 첨부함으로써 도은선생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내용은 건너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 후학된 사람들은 선생을 지난 시대의 유명한 학자로 기리는데 그치지 않고 하늘이 내리신 큰 스승으로서 그의 심오한 학문 세계를 연찬하고 웅대한 포부를 배우고 본받아서 그 뜻을 실천에 옮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3월 18일 후학 이동준 3과 아래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축사가 있겠습니다. 성균관대 유학대 학장이신 김동민 교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올해부터 유학대학 학장을 맡아서 본의 아니게 맡아서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준비된 본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학대학은 현재까지 77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성균관대를 상징하는 대표 브랜드로서 동양 및 한국의 전통 학문을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연구하는 세계 유일의 학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학대학의 역사에서 교수자로서 역할을 담당하셨던 분은 현직 8명을 포함해서 모두 27분입니다. 그 중에서 19분의 퇴직 교수님은 유학대학 학장실 바로 옆에 있습니다만 유학대학 명예의 전당이라는 이름으로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도원 유성국 선생님은 유학대학 명예의 전당의 첫 번째 자리에 계시며 60년부터 88년까지 28년 동안 유학대학에 재직하셨습니다. 유학대학이 단과대학으로서 역사를 시작한 것이 67년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도원 선생님은 유학대학 역사의 시작을 연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87년에 유학과 학생으로 입학했고 도원 선생님은 다음해인 88년에 퇴임하셨기 때문에 도원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후 공부하는 과정에서 유학대학뿐만 아니라 한국철학계에서 차지하는 도원 선생님의 학문적 업적과 위상에 대해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 단지 먼 발치에서 경외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큰 산이었습니다. 이분의 곁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제가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는 이 자리에서 축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렵고 숭고한 일로 여겨집니다. 도원 선생님의 생애와 학문에 대해서는 이미 후학인 최일범, 최영성, 김문준, 이상익, 이성경 선생 등이 논문이나 책을 통해 세상에 알렸기 때문에 저는 간단한 소회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후학들이 연구한 도원 선생님의 사상은 한국 철학에 기반한 회통정신이라고 여겨집니다. 도원 선생님은 동양 철학과 한국 철학이 하나의 학문 체계로 성립하지 못한 시대에 이 학문의 가치를 발현하기 위해 평생을 바친 분입니다. 그것은 마치 공자가 지 불가의 위지자, 불가능한지 알면서도 하는 자라는 냉소를 받으면서도 후대를 위해 유학의 정신을 세상에 알리고자 분투했던 모습과 흡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동양철학과 한국철학이 한국 인문학의 중요한 학문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더 나아가 K컬처라는 문화현상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도원 선생님과 같은 선각자들의 노력이 이룬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후학들은 선생님의 사상과 학문을 개성해서 그 가치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선생님의 회통 정신에 담긴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연구자들 사이에 공자를 향한 안연의 탄식이 자주 들리곤 합니다. 우러러보니 더욱 높고 뚫으려 하니 더욱 단단하며
바라보니 앞에 있더니 홀연히 뒤에 있습니다. 비록 따르고자 노력하나 어떻게 따라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학들은 선생님의 학문과 사상을 개성 발전시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후학들의 대열에 감히 낄 자격조차 되지 못하는 저로서는 유학대학의 일원이자 현 학장으로서 선생님의 정신이 유학대학의 현재와 미래에도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조그만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주자학회 이사장님이신 이광호 교수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그 성균관대학교 입학을 못해가지고 유학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제 오로지 서양 철학만이 이제 철학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서울대학교 입학해가지고 서양 철학을 배우면서 서양 철학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진리를 찾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서양 철학을 한 10년 가까이 했는데 제가 느낌은 서양 철학은 아마 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적 인식론을 쌓고 해서 결국 과학이라고 하는 바로 현대의 가장 높은 고지에 도달한 과학 문명을 만들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바라는 철학은 이제 과학이 중요하지만 과학이 도달해서 과학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진리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중용을 읽고 대학을 읽고 그러면서 이것은 나하고 맞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삶을 통해서 삶의 완성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통해서 인간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 자신을 알고 인간 자신이 뭔지 알걸 통해서 자연을 대할 때 아마 자연은 달리 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과학이 자연을 대상화해서 연구하는 과학은 어디까지나 자연을 대상으로서 이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이제 과학이 더욱 발달해 가지고 원자의 내면 세계를 훤히 들여다보면서 그야말로 이 자연 세계의 내면도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세계에 도달한 것처럼 거의 됐습니다. 아마 오늘 오후 발표에 우리 물리학자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신성리학에 대한 사유를 하신다고 하는 건 굉장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양자역학이 발달하면서 양자역학자들이 인도를 찾고 중국을 찾고 동아시아를 찾으면서 뭔가 어떤 서양의 과학이 지금까지 쌓아온 서양 철학을 형이상학으로 해서는 더 이상 과학을 할 수가 없다. 이제는 동아시아 철학을 과학의 형이상학으로 하지 않고는 과학이 더 나갈 수가 없다 해서 아마 양자의 각자들이 저술한 무수한 동양 철학과 현대 과학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동양 철학과 현대 과학 사상이라는 강의를 제가 한 10여 년 쭉 해왔습니다. 해갖고 저는 그래서 하여튼 유학도 못 배우고 해가지고 한국 고전 번역원 옛날 민족 문화 추진회 가가지고 이제 한문을 4년 배우고 태동 고전연구소 입학해가지고 한문을 5년 배우고 그리고 제가 또 대학 때는 이제 방황을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철학에 대한 방황이 있다면서. 그 당시 이제 학생 운동에 이제 몰두하다가 제적도 당하고 하면서 이제 한 10여 년 석사를 82년에 마쳤는데 그때는 석사학위만 있으면 어느 대학이나 다 갈 수 있던 시절이었습니다만은
한 10여 년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막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는 아마 유학을 공부할 수 있는 아마 하늘이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태동고전연구소를 졸업하고 그것에서 강의를 하고 또 태동고전연구소 그 소장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서울 이제 연세대학교 교수로 오겠습니다. 그 뒤로 우리 이동주 교수님께서 이제 바로 또 태동고전연구소 소장님을 맡으셔가지고 더욱더 발전시켜주고 해서 이제 우리 그 이동준 교수님과는 또 그런 또 이 태동을 통한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영진 교수님과는 제가 이제 한국주작회를 이제 함께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유학을 배우진 못했지만 석사 논문을 이제 주자의 경물 취재설로 쓰고 박사 논문을 퇴계 학문론으로 쓰고 해서 유학을 어떤 그 현대의 보편적인 학문으로 어떻게 정립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의식입니다. 이제 한 42년 고민을 해오고 있는데, 사실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만은, 제가 그 도원 유성구 선생님께 한국 철학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1969년입니다. 1969년 서울대학교는 뭐 일체 동양철학 강의가 없었습니다. 아마 유일한 게 한국철학 과목이 하나 있었는데, 아마 그때 아마 우리 이 대학로에 이제 있었으니까 유성국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셨는데, 뭐 전혀 뭐 한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야 뭐 체류탄 가스 속에서 지냈기 때문에 한 학기 해봐야 강의 뭐 2번, 3번 들어보면 끝입니다. 그냥 자칫하면 출석부 이름도 못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 철학을 이제 그 도원 선생님께 들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강의 2시간 정도 들은 것 같은데, 아마 처음 들은 것이 이제 바로 당근신화를 들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홍익인간의 문제를 이제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 또 들은 거는 바로 이제 최치원의 이제 날랑귀 서문에 나오는 국유 현묘지도 하는 얘기가 기회쟁정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69년은 제가 서양 동양 철학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마 1975년경이니까 아마 아직 동양 철학에 대한 아무 생각도 못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아마 그때 들은 강의가 이제 제 마음 속에 담겨 있었다고 생각되고, 1979년이 돼가지고 이제 비로소 동양 철학적인 고민을 해가지고 서울대 석사 논문 쓰기 전에 공자의 학문관 해가지고 이제 서양철학 교수님들 앞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천인합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교수께서 질문이 도대체 당신 뭐 하는 거야? 무당부닥거리 하는 거야? 하는 이런 질문을 받고 충격을 받아가 또 이제 한 3년을 논문을 못 쓰다가 1981년에 이제 논문을 써가지고 졸업했고, 지금까지 이제 그야말로 학문으로서 유학, 현대의 어떤 세계사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우리가 학문으로서 유학이 뭐냐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고민에는 우리가 이제 바로 출발에는 바로 도원 선생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또 훌륭한 도원 선생님,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께 유학을 배우면서 이렇게 함께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보니 부럽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우리가 그 인류사의 위기, 인류 문명 때문에 인류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가 어떤 그야말로 파멸의 위기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학문을 통해서 지구를 구출하시고
인간의 삶을 새롭게 방향을 잡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인천대 교수로 있는 우리 선생님의 장남 유인모 교수께서 가족 인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올해로 그 아버님 도원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신 지 벌써 12주기가 됐습니다. 매년 기념사업회에서 추모 학술 대회를 해주셨는데 올해는 특별히 탄신 100주년을 축하하는 축하 기념 행사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셔서 더욱 감회가 새롭고 또 이 성대한 행사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신 최영진 교수님과 또 오늘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기념사 축사를 해주신 선생님, 또 오늘 중요한 발표와 토론과 또 좌장을 맡아서 수고해 주실 선생님들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100세 시대가 지금 이제 현실화됐는데 참 우리 자식으로서는 아버님의 그 탄신 100주년을 추모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제가 아버님을 모시고 백수의 향연에 초대를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에 와서 그저 간단한 축사로 인사를 대신하는 그런 가난한 불효자의 마음이 좀 송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효자라는 말은 원래 효도 효자가 늙을 노자의 아버지가 병들어 누운 아버지의 모습을 대신해서 아들이 이어간다 하는 계승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자라는 게 원래 사송, 이어가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영어의 성공을 의미하는 영어의 success도 어원이 원래 succeed로 계승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불효자인 이유는 두 가지가 또 그 말고도 또 하나가 있는데 아버님의 아버님의 과업을 제가 잊지 못하고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상당히 불효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 아버님이 상대적으로 저수를 많이 남기지 못해서 세상에 직접 메시지를 많이 남기시지 못했는데 기념사업회를 통해서 수많은 후아들이 이렇게 아버님의 흥미 세계를 계속 계승해 주시니까 정말로 의미 있고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이 학문적인 효자들이 여러분 후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40년 전 독일에 유학을 떠나는 날 아침에 아버님이 앉으라고 하시면서 주역을 펴놓고 앞으로 간방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후천의 세상이 온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지금 오늘날 위대한 대한민국이 될 것을 이미 40년 전부터 내다보고 계셨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구 사회에 가서 거기에 물들어서 서구 지상주의가 되지 말라는 경고도 하셨던 것 같고요. 또 놀랍게도 그때 나가면서 독일에 가거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독교인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셨겠죠. 어쩌면은 학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만해질 수 있는 부분을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려는 시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년에 화합, 상생, 통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정말로 그야말로 올인하셨던 아버님의 마지막 생애 몇 년을 기억을 합니다.
요즘과 같은 아주 갈등의 시대에 정말 그 아버님이지만 우리 시대 선생님으로 정말로 존경하는 분이라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귀한 행사를 기획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가족을 대표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